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논란 끝에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번 사퇴로 여권 내에서 있었던 갈등도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 파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관광공사 황교익 사장 내정자 처음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장 자격이 되느냐 그런 논란부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는 친일 논란으로 벌렸고요. 그다음에 또 서로 간에 격앙된 막말 논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진 사퇴하면서 끝났거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황교익 내정 황교익 씨가 마트 칼럼니스트 이분이 과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원래 쟁점이잖아요. 이게 본질인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대로 번졌어요. 우리 정치 사회에서 가장 그 예민한 부분이 친일 반공, 또 이쪽에는 용공 친북, 이 이데올로기 대립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영 대결, 진영 대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전히. 지금은 거의 해소됐다고 합니다만 해방 이후에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분단 국가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정치에서 가장 그 정치권의 그 주요 행위인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친일 프레임이라든지 반공 프레임, 용공, 친북, 뭐 최근에는 지났습니다. 뭐 종북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에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전문가로서의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곳에서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갔던 거란 말이에요. 이낙연 캠프 측의 인사가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황교익 내정자의 발언은 뭐 도저히 이해가기 어려울 정도의 거친 발언들, 뭐 누구의 생명을 끊겠다, 정치 생명을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여권 전체가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됐고 이재명 지사도 물론 부담을 안는 건데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면서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권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본 겁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나서면서 황교익 칼럼니스트에게 자진 사퇴의 명분을 줬던 거죠. 이낙연 대표 본인이 또 유감스럽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래서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이 캠프 정치가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친일 프레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캠프 잘 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후보들 간에 공부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캠프에서 과도하게 나서요. 캠프에 속한 현역 의원이라든지 전직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구성원들이 과거에 이 자꾸만 갈등 국면을 좀 증폭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 경선 국면에서 불가피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친일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제 이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캠프 정치가 너무 과도한 것 이런 것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영준 교수님은 이번 사안을 쭉 보시면서 이건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으세요? 친일 프레임에 대한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정말 악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소탐대신한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줬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랑 나름대로 그 측근은 아니지만 여하튼 자기 편에 선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저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인사의 참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고편을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에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인사 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전부 다 전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검증 다 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왜 저런 나름대로 그러한 인사를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한 소탄 대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그동안 대선 과정 속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불공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결국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빨리 이제 이게 매듭이 된 거는 이제 맞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라도 조심스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저는 뭐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하지만은 관광공사 사장직을 받은 황교익이나 그를 임명하려고 한 우리 이재명 지사나 다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스스로 자신들의 실수를 그냥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나름대로 과오였다고 좀 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이 빨리 이제 매듭된 건 이제 다행스러운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비록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왜 20% 박스권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이번 과정을 통해서 통렬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인사가 되고 어떠한 정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찍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뭐 기본소득 이외에 예. 다른 미래를 향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정말 새로운 뭐 1,800명의 정책 자문단을 만들고 아무리 해봤자 황교익 인사 하나로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빨리 매듭을 진 거는 그나마 그런 나름대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안은 좀 봉합이 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이천 화재 당일에 이재명 후보가 황교익 전 내정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먹방 녹화를 했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일단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대응을 다 적절히 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17일 날 6월 17일이죠. 6월 17일 오전 5시 56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단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고 그 같은 시간에 도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나서 6시 14분으로 돼 있네요. 대응 1단계 발령을 하고요. 또 1단계 해제한 게 8시 19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갔던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또 대응 1, 2단계를 발령을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현장에 도착한 게 18일, 17일 날 오전 새벽에 화재가 났고 18일 날 오전 1시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예. 오전 새벽 1시에. 네네. 하루가 좀 약간 못해서 도착했고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이제 자신에게 짜여져 있던 일정을 소화했던 거죠. 경남 도당 뭐 협약식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논점은 이거죠. 화재 사실을 알고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맞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황교익 네네. 칼럼니스트와의 문제가 됐는데 바로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니까 예. 그때 이제 바로 황교익 씨와 그 이제 유튜브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논란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다 이런 건 있어요. 그 현장에 갔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네. 나름대로 쭉 보고를 받으면서 조치는 취했단 말이에요. 전혀 조치를 안 취했거나 뭐 다른 뭐 업무를 해태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단 그러나 어쨌든 화재 현장에 하루가 안 된 거죠. 오전 5시에 화재가 발생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갔으니까 21시간 정도 만에 간 건데 그동안 이제 지방에서 일정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과하게 도지사 사퇴해라. 라고 연결하는 건 이것도 전 역시 물론 경선 국면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것도 과한 정치 공세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란거리를 제공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시기에 도지사는 어디 있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지사직을 내놓고 경선에 참여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저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고 있는데 지방순회를 한다든지 저렇게 지금 보십시오. 뭐 새벽에 갔다 하지만은 가장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애타게 그 소방대원에 우리 그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슴 졸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가가지고서 아니 무슨 뭐 유튜브 방송 찍는 그 사고 방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올까라는 부분 속에 또 다른 치명적이에요. 저는 오늘 황교익 씨가 벼랑간 사퇴한 이 배경에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이 떡볶이 논쟁 같은 경우가 역시 네. 굉장히 최고의 악재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버티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무슨 뭐 자신의 권리와 의무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면밀하고 그리고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은 도정을 지키든지 아니면 경선이 최우선이냐면 경선을 지키든지 예.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저런 일들을 제가 볼 때는 저거 말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차분하게 예. 어떻게 도정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도지사가 되도록이면 지방순회라든지 뭐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경기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많은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최근의 논란거리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저거 정리될 것이다 조만간. 그게 저거가 말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냐 아니면 갈등 국면이냐에 대한 해석이 원희룡 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달랐잖아요. 네. 근데 원희룡 후보가 다 공개해라 원본을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서로가 어쨌든 좀 애매하지만 마무리가 된 국면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마무리는 마무리인데 네. 아주 그 어정쩡한 예, 봉합이죠. 어정쩡해요. 사실은 예. 진실공방 양상을 띄웠던 건데 이거 네. 밝힐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석의 영역이기도 하고 예. 아무리 뭐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해석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네. 여기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 갈등의 하나의 그 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과의 그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예. 기습 입당이니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한 축이 지금 빠진 결과가 됐어요. 원희룡 지사가 전 지사가 등장이 한 거예요. 네. 갈등 국면에 일부러 전 본인이 끼어든 것 같고 원희룡 전 지사는 사실 뭐 지지율이 미미하니까 예. 흔히 말하는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뭐 이제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준석과 원희룡의 갈등 국면으로 이 갈등을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이 이준석과 원희룡의 갈등으로 치환됐어요. 결과적으로 해석하자면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전 지사는 나름대로 저는 혜택도 입었다고 보는데 역시 이번 이 국면에 수혜자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장 나름 손해를 덜 본 측이 전 윤석열 전 총장인 것 같아요. 갈등 국면에서 빠졌잖아요. 예. 이 대표가 가장 그 손상이 커요. 리더십 문제가 많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변화와 혁신이라든지 2030을 끌어들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건데 네. 뭔가 국민의힘을 새로운 하는 국면으로 끌고 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주자들과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전 대선을 쭉 봐오면서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걸 잘 보지 못했거든요. 예. 당대표와 주자는 서로 보완 관계에 이어야 돼요. 갈등 국면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력을 주로 상대방 정당에 화력을 집중해야죠. 네. 당대표도 지금 일종의 한 일원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너무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에 좀 집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준석 대표는. 물론 다른 주자들이나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의원들대로 주자들은 주자들대로 당대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각자 자기의 어떤 정책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집착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대선 주자들 간의 갈등을 정리해 나가면서 뭔가 당의 위상을 높이는 그리고 상대방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그게 당대표가 네. 할 일인데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도 좀 돌아올 편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으나 역시 이번 국면에서 이 문제가 봉합됐다고 합니다만 이게 절대 봉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뇌관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의 각자 정치 그 행위자들이 나름대로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 입지를 봐도요. 다 이게 이렇게 되면 다 손해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는 정치예요. 그런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원희룡 전 지사는 이렇게 대표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 공개한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강한 생각을 했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가 예. 자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라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나온 여러 가지의 발언이나 보면은 정직과 용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목도가 높아진 거는 결과지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해야 될 몇 가지 기본적 기능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정부의 비판과 견제하는 기능. 두 번째는 아주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는 거. 세 번째는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을 만드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더 하나 추가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경선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도 따라가기가 힘들게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움받을 용기를 보여준 거죠. 이걸 하면서 내가 미움받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고 공정한 경선이 돼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주목을 받는 거지 저런 식으로 혼탁하게 가지고 간다면 그 모든 피해자는 국민의힘 모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저는 절박하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무슨 뭐 윤석열 편들기다 무슨 뭐 자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저는 저 그동안의 그 정치 행동을 보면은 원희룡 전 총장이 나름대로 진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의 이 잡음을 좀 딱 끊고 경선이 경선답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니까 딱 결론은 뭐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녹취록을만이 아니라 파일을 공개 못 하잖아요. 참 딱합니다 그러는데 누가 딱한지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이제 매듭을 짓고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당대표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 제가 연합뉴스 TV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SNS 포함해서 행보를 반의 반으로 줄여야 된다. 뭐 하루에 13군데 나가서 발언하고 모든 걸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뭐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정치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순수한 당대표 기능과 더불어서 정말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빨리 이준석 대표가 보여줘야지만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말씀하시기에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녹취록까지 네네. 공개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끄러운 소란을 없애기 위해서, 매듭짓기 위해서. 공개하면서 더 소란스러워진 부분은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매듭이 됐지 않았나요? 아, 그런 건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매듭이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뭐냐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모든 게 딱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끌다 보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 교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 저 정당은 완전히 콩가루구나. 아, 저 정당은 완전히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빨리 이럴 때는 전공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원희룡 지사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너무나 편협하기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이 문제를 좀 본질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하는 방법치고는 갈등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키면서 해 나가야 돼요. 사적 대화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정치적 여러 가지 속내 같은 것들이 정치인들 간에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SNS나 공개적인 글 말고. 그 대선 주자와 당대표와의 통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방법밖에 없었을까? 정말 당에 대한 충정이라든지 공정한 경선의 방법 때문에 정권법을 쓰고 정직하게 하는 거 그 방법밖에 이거 꼭 정직으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사적 통화 내용을 그렇게 바로 공개해서 이 갈등을 이렇게 증폭시키면서 갈등이 증폭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끝났을까? 이게 아마 앙금도 많이 남을 거예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원희룡 전 지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신의 이름이 좀 나간 것에 대한 약간의 뭐 기대도 없지 않았겠죠. 또 공정한 경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당에 대한 충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윤석열 전 총장은 원희룡 전 지사에게 뭐 당대표 얘기를 하고 그것은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또 원희룡 지사 측에서는 전 지사 측에서는 법무장관 시키겠다. 결국은 다 자기 이익이에요. 뭐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의 다른 측면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방법으로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사적 대화 그렇게 바로 공개하고 이렇게 갈등 측면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리뭉실. 항상 우리 정치권의 그 본질은 그래요.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봉합되고 넘어가는 거는 다 새로운 갈등 국면이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이슈가 또 덮을 것이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런 식의 방법이었던 만약 정말로 공정한 경선을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아쉬움이 있다. 네. 그런 말씀 제가 첨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랑 한 통화 내용은 왜 나오죠? 그렇잖아요. 문제 한번 보세요.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거는 잘못된 거고 예. 이준석 대표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원래게 따지면은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화 내용을 보면은 덕담을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리가 된다, 축하한다. 네. 그러면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 진정성을 생각을 해야죠. 이게 내가 발표를 하면은 어떠한 파장이 오고 나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정성이 있다는 걸 봐줘야 되지 않나. 너무나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고 이게 결국 윤석열이가에 대한 것을 뭐 같이 편들어가지고 이거를 이 대표 체제를 좀 무너뜨리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책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21년째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네.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빨리 국민의 힘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만이 반백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마무리는 됐다고 네. 한다면 그래도 뭐 불씨는 조금 꺼졌다고 해도 앙금은 꽤 많이 남았겠네요. 뭐 당대표가 지금 뭐 본인 스스로고 양금을 만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예. 이게 자기 중심의 정치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신중하게 좀 처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빨리 전략을 짜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맥락.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당당하면은 SNS 계속 해야죠. 왜 이준석 대표는 며칠간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최고위원회의 네. 이틀 연속 모두 발언을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에 모든 거를 다 우리가 과정을 이제는 잘 성찰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가져가다 보면은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 크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당대표예요. 예. 당대표가 오히려 지금이라도 원희룡 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미안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참 뭐 생각이 짧았다든지 예. 그렇게 하고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매듭을 해야지만이 당대표로서의 권위도 생기고 앞으로 당대표를 믿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지 앙금만 계속 남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도 밝지 못하다. 통 크게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예. 지금 전반적인 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 양상을 좀 지켜보면은 예. 가벼운 정치들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잘잘못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치가 그런 거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벼운 정치는 입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고 이준수 이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거에 물론 삼김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겠습니다만 예. 과거 YS나 DJ나 이런 삼김 정치도 폐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정치를 보면 그래도 정치인으로서의 커다란 무거움이 좀 있었어요. 큰 방향으로 간다든지 큰 이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래 너무 안 보여요. 이게 새로운 신세대의 정치일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 우리 사적인 생활도 그렇고 말이죠. 입이 좀 무거워져야 돼요.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까발리고 그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때 당시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또 덮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충정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국민의힘의 행태는 당대표도 그렇고 주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은 계속 나름의 기본소득이 됐고 무엇이 됐건 자꾸만 정책이 나오잖아요. 공방이고. 토론회도 지금 여러 번 열었고. 예. 여기 아직 토론회도 안 열었어요. 연다 못 연다 결국 못 열었잖아요. 예. 그것도 비판받을 점이 있어요. 버스 출발하면 네. 시작하지 않을까요? 뭐 하겠죠. 다음 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한다고 하니까 네. 할 겁니다만 지금 정권교체론도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지금 정권교체론 의미 있나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정권교체론 때문에 이길 것이다 했는데 그런 전망한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요. 그런 거 좀 감안해야지 전부 자기 정치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큰 틀에서 누구는 잘잘못 따지기 전에 좀 무거운 정치, 예.
묵직한 정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의 불씨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정리된 불씨가 아니라 불씨가 되진 않을지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 최재형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무슨 소리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보면은 역선택을 방지해야 된다는 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S 한국리서치가 12월 8월 12, 14 동안 한 조사입니다. 예. 그걸 보면 뭘 1000명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3.2% 플러스 3.1, 95% 신뢰 수준에서 보면요. 윤석열이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23.7%예요.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만 봤을 때는 6.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전체적으로 14.0이지만 이게 18.6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윤석열도 유승민 후보도 10.7%에서 16.8%로 올라가요. 이게 근데 실은 KBS 한국리서치만이 아니라 그 위에 나온 SBS 넥스 리서치,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랑 거의 똑같이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 무당층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지를 누차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주장하는 건데 2007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뭐 이명박 박근혜 후보랑 굉장히 강하게 북돌을 했었는데 이 역선택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나왔던 부분인데 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경중관리위원회가 준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각 후보들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과정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예. 어느 쪽에 손을 들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오면은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방지책이 뭐냐라는 그것까지도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도 윤석열, 최재형 쪽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여기서 당에 호통치는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어떻게 말했을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예.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선대에 가서 뭐를 한 달에 끼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와중에 가나 끼어서 가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국민의힘에 들어가진 않을 거다 했는데 올해 5.18도 가셨고 요새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나셨고 정치 행보는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어떻게 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도 전부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나름 큰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들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별의 순간 잡았다고 했다가 그 이후엔 또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에 또 만나고 그럼 나름 다 그때 따라서 뭐 그게 저는 어떨 때는 이게 큰 전략해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만나고 뭐 이제 줄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생각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이재명 지사와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조금 약간 격차가 좀 생기는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아까 김지원 뭐 최고위원 얘기처럼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단계로 볼 때 속 들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님 말씀처럼.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도 논란인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상황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11월 달 되면 어차피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면서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당원 단계에 의해서 당대표보다는 경선, 본 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모든 전권을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 후보가 새로운 선대위원장을 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 후보, 최종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나름대로 뭐 얼마든지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더 큰 빅텐트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오늘 제3지대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연대하는 과정이나 이런 속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후보 말고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때 더 큰 빅텐트를 만들어 놓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국민의힘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저는 뭐 야권 쪽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 것이고 판단은 뭐 본인이 하겠지만은 근데 사석에서 만나 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막판에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야권과 같이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불씨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까요? 선대위원장을 누구를 할 거냐. 예, 인선 논란에 대해서. 글쎄 김종인 선대위원장 지금 지금 말씀처럼 김종인 위원장이면 선대위원장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하려 할 거예요. 큰 틀에서 야권의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합당이 무산됐습니다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변수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년 선거가 양대 그 박빙 승부로 갈 텐데 진영에 안 대표의 득표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여권이 여권대로 심상정 대표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합니다만 그쪽은 또 그쪽대로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신당 창당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정당을 창당해서 그 정당이 얘기하는 건 1당과 2당 다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치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이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에 어떻게든 개입해야 된다면은 통합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도 사실 아직 알 수 없어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지지가 갈지 이쪽으로 또 민주당 쪽으로 갈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아무튼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이 이미 틀림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서 역할을 하려 할 거예요. 그것과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가 그 접점이 마련해져야 돼요. 접점이 생기고 공통 분모가 생겨야 되겠죠. 교집합이. 그럴 때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이러니까 무조건 모셔야 된다고 해서 모셔지는 건 아닐 것 같고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 나가고 그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힘의 그 각 그 구성 인자들 당대표나 주자들 또 현역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 갈 때 김정일 위원장도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국민들과의 다른 원심력이 작용한다든지 과거에 또 퇴행적인 모습으로 간다든지 뭐 박근혜 사면론 이런 것들 그렇게 한다면 김정일 전 위원장이 돕고 싶어도 못 돕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래서 몫은 역시 국민의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